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수업이 좀 어려워서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일단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화학 1쪽, 우리 갖고 있는 프린트 있죠? 1쪽을 다시 더 나갈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건 제가 직접 수업할 때 이후 단원을 나갈 예정이고, 지금 앞에 1쪽, 2쪽, 그리고 3쪽, 4쪽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 화학이 의식주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어요.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죠. 의류의 문제, 식량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거를 우리 화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화학의 발전 과정을 먼저 보면 불의 발견과 이용으로 철의 재련이 가능해졌어요. 철은 자연에서 존재할 때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산화철의 형태, 즉 산소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철의 형태로 환원시킬 수 있게 되었다. 뭐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불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술에 의해서. 이때 중세에는 연금술사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하면서 또 화학이 많이 발전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명명하면서 이제 화학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학이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불의 발견이 먼저, 그 다음에 연금술,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 의해서 화학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제 의식주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여기가 의, 여기가 식, 다음 쪽이 주가 됩니다. 그럼 먼저 다시 식량으로 먼저 돌아와서, 자, 우리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죠. 비료예요. 비료를 우리가 원래는 천연 비료를 썼죠. 자, 천연 비료라 하면 인분 또는 동물의 변 이런 것들을 썼죠. 근데 이제 점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연 비료의 양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죠. 여기 천연 비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소가 있어요. 질소. 근데 이 질소는 우리 동물이 스스로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먹어야서 채워야 되는데, 질소가, 대기 중에 질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N2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질소. 공기에서 78%나 해당되는 이 질소는 우리가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을 3개나 끊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안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하버 보슈라는 분이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온도와 압력, 촉매들을 알아내어 대량 생산하는 공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고, 두 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학 반응식을 하면서 이미 식을 써봤어요. N2가 수소와 결합하여 NH3를 만드는 과정인데 개수를 맞추면 3, 2.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고온과 고압 조건에서 촉매까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 정도로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최적의 온도, 압력, 촉매를 알아내고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하버 보슈라는 사람입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고온, 더 안 써지는 거죠. 됐다.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일어난다. 하버 보슈는 최적의 온도, 압력, 촉매 등의 조건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 끝에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뭐를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하버 보슈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질산암모늄, 항산암모늄과 같은 합성 비료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옷에 있어서 의류, 옷도 많이 필요했겠죠? 자, 이전에는 천연섬유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죠? 천연섬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연섬유 뭐 있죠? 면, 마, 모, 견 등이 있죠. 자, 이제 면은 목화솜에서 얻고, 마도 식물에서 얻어요. 모는 양모를 얘기하는 거고, 견은 실크, 누에고치에서 얻는 거죠.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천연섬유로는 부족함이 옵니다. 그리고 천연섬유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자연에서 얻기 때문에 흡수성과 촉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가 다 단점이에요. 쉽게 닳고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 자연에서 얻으니까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성섬유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합성섬유는 석유로부터 만드는 겁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그 외의 기능성 섬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최신에는 탄소, 가지고 만든 섬유들도 있죠. 이 합성섬유는 단점이 흡수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고, 하지만 쉽게 닳지 않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세탁이 간편하고 해충과 곰팡이 피해가 없고, 요즘은 다양한 기능성 섬유를 제작해서 뭐 주름이 잘 안 진다거나 땀의 배출은 잘 되도록 한다거나 방수를 해서 만들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질을 만들죠. 합성 섬유 개발의 의의는 여러 가지 섬유로 값싸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의복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썼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의 관점에 있어서 생각보다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돈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옷을 새로 사고 버리고 새로 유행이 지나고 새로 버리고 사고 버리고 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후위기에 있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옷을 리폼해서 입는다거나 아니면 중고 거래를 해서 사서 입는다거나 너무 자주 트렌드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 합성섬유는 어디서 얻는다고 했죠? 석유에서 얻는다고 했죠.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도 사실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즉 재활용된 플라스틱 있죠. 그 중에서도 투명한 플라스틱,
우리가 투명한 플라스틱을 따로 배출하잖아요. 그 이유가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색을 넣기 좋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옷들을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캐러더스가 개발했고 아주 질기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획기적이었던, 보통 우리가 스타킹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모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섬유가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입고 있는 옷 생각보다 이게 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 중에 되게 합성 섬유 많습니다. 너무 이제 천연 섬유와 비슷하게 아주 잘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주거에 있어서 이제 땅덩어리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 수는 자꾸 늘어나요. 그럼 건축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위로 올려야겠죠. 위로 올리는데, 근데 그거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력을 가지고 그냥 높게 쌓으면 다 끝까지 높게 올라가나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고층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 어떤 주거 건축 재료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불의 사용으로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철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단열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스타이로폼이 있죠. 대신 얘는 열에 약합니다. 그리고 석회석을 가열하여 생석회로 만든 후, 자, 석회석을 가열하여 생석회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빠져나와요? 마찬가지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자, 이거 뭐예요? 시멘트거든요. 건축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자연 스스로 석회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도 기후위기에 있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다. 만든 후 점토와 섞은 건축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시멘트에 이제 물, 모래, 자갈 등 이런 걸 섞어서 만든 게 콘크리트예요. 얘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한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철근을 넣습니다. 이제 여러분 건축하는 공간에 가보면 이렇게 철을 이렇게 꽂고 거기에 이제 시멘트를 넣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철근을 넣어서 이 잡아당기는 힘에 약한 거를 보완한, 이게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가 가능해지면서 건물이 높아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들며 건물의 외벽과 창 등에 사용한다. 외벽과 창에 사용된다.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한다 하면 유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건축 재료가 진화하면서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층 건물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화학은 의식주에서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였구나.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아까 굉장히 최신에 보면 플라스틱도 석유, 합성섬유도 석유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석유는 땅에 묻혀 있던 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꺼내서
탄소를 지금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재활용도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신중히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그 석유, 원유를 우리가 원하는 원유는 혼합물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겠지만 혼합물은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혼합물을 우리가 순물질 형태로 써야 하니까 혼합물을 분리해야겠죠.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밀도차를 이용한다, 아니면 뭐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우리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할 건데, 이걸 우리가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이게 끓이고 식히는 과정에서, 자, 가열하고 원유를 넣어줘요. 원유를 넣어주고 끓여요. 그러면 일단 기화되겠죠. 끓인다는 건 기화, 즉 기체가 될 거예요. 기체가 된 다음에 식혀요. 식히다 보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나올까요? 높은 것부터 액체가 될까요? 아니지. 액화가 아니군요. 자, 원유를 가열해요. 원유를 가열하면 먼저 기체가 되는 것들이 먼저 나와요. 즉,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기체가 되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LPG.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으로 나오는데, 이 아스팔트는 거의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면 이게 지금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분리돼서 나온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자, 우리 석유는 석유는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얘기죠. 자,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탄소의 수가 많을수록 분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 위로 갈수록 탄소의 수 작을까요? 많을까요?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탄소수가 많고 여기가 적은 거죠. 그래서 LPG는 굉장히 탄소수가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경유, 중유로 가면 탄소의 수가 엄청 많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유는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며 분별 증류를 이용하여 탄소화물을 분리할 수 있다. 분별 증류는 끓는 점의 물질의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끓는 점이 먼저 기체가 되는 게 끓는 점이 낮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그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하여 위쪽에서 액화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증류탑 아래쪽에서 액화된다.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으므로 분별 증류 탑의 위쪽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탄소화물일수록 분자당 탄소수가 적다. 원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탄소화물 중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뭐예요? 화학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 나프타 기억합시다. 가솔린은 이제 우리가 차에서 쓰는 걸 알고 있고 이제 LPG는 가정에서도 쓰고 뭐 가게에서도 쓰고 등유, 경유, 중유도 이제 있다는 걸 잘 알지만 나프타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나프타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도 이 나프타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원유에서 분리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합성하는 탄소화물로 가볍고 외부의 힘과 충격에 강하며 녹이 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다. 너무 훌륭한 물질이에요, 사실. 근데 그만큼 분해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 환경 문제가 있다는 건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 다음에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반응시켜 합성한 탄소화물로 해열제나 진통제. 해열제, 진통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죠? 자, 그 시작. 아세틸 살리실산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